67대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T-90S 여단급 부대가 단 10대의 전차 앞에 형체도 없이 증발해버린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모로코 서부 사하라 스마라 기지 작전 상황실. 화면을 응시하던 미 7함대 고문단장 체인버스 중령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어떻게 전차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사거리 밖의 적을 섬멸한단 말입니까? 그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래 언덕 너머 적의 포탄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능동형 현수장치로 차체를 낮춰 적의 조준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던 에이브람스조차 흉내낼 수 없는 신기술. 침묵의 포식자는 이미 4,000m 밖에서 적의 심장에 정밀한 칼날을 꽂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충격은 그 직후였습니다. 훈련장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죽음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프리카 강대국 알제리가 발사한 8발의 스커드 탄도미사일 마하5의 속도로 360만 명의 생명을 노리며 대기를 찢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절망했습니다. 패트리어트조차 닿지 않는 거리, 도시가 불바다가 되기 직전에 절체절명. 그 순간 유일하게 죽음의 궤적을 낚아챈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실험용 장난감이라 비웃음받던 바로 그 기술력. 대한민국 청웅2. 오늘 당신이 목격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기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창원 국가산단의 거대한 프레스 소리 속에 밤을 지사운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혹한의 땅에서 뜨거운 눈물로 다져온 국방의 의지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날의 기록입니다. 2025년 5월 7일 모로코 서부 사하라 스마라 전진기지. 저는 그날 아침 9시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섰습니다. 제 이름은 이석현, 계급은 대령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아프리카 담당관이자 전직 제1기갑여단장이죠. 그리고 그날 저는 제 군 생활 38년 중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장 중앙에 우뚝 서 있는 K2 흑표 전차 10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정수이자 우리 육군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선 모로코 제7기계 화여단장 라시드 엘카심 준장의 얼굴엔 냉소만 가득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K2를 한번 훑어보더니 옆에 서 있던 참모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소. 이건 형식적인 자리요. 우리 모로코 육군에는 이미 M1A2 에이브람스가 300대나 있소.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말이오. 엘카심 준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의 뒤편에 서 있던 모로코군 참모 20여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연장 뒤편 그늘 아래 서 있던 미군 고문단장 로버트 체인버스 중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준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한국은 뭐랄까요? 우리 미국 무기로 겨우 방어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 때문에 우리한테 손 벌리는 나라가 만든 전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 순간 모로코군 참모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사막의 바람을 타고 제 귀로 파고들었어요. 엘카심 준장도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CNN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조롱당하는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8년 군 생활이요. 소위 시절 기갑학교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을 때도, 대위 시절 최전방 GOP 전차중대장으로 밤을 새울 때도, 중령 시절 작전이 실패의 질책을 받을 때도 이렇게 모욕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조롱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방산 전체에 대한, 우리 기술에 대한,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엘카심 준장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대령, 우리 시간이 많지 않소. 40분만 시연을 봐주겠소. 그 이후엔 그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요. 우리 모로코는 검증된 무기만 쓰니까요. 실험용 장난감이 아니라 장난감.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K2 흑표요. 1200마력 디젤 엔진, 55톤 경량 차체, 120mm 활강포, 능동형 유기압 현수장치.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15년을 투자해 만든 걸작을 장난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뭐라도 반박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저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시연장에서 300m 떨어진 기지 외곽 지역에서 거대한 흙먼지가 치솟았습니다. 박격포탄이었어요. 잠깐의 정적 후 또다시 폭발음. 이번엔 두 발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기지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우우우 마이너스 사이렌 소리가 사막을 찢었어요. 엘카심 준장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체인버스 중령도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기지 작전 상황실에서 다급한 무전이 터져나왔습니다. 전 병력 비상, 전 병력 비상, 적 기계화부대 국경 침투.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엘카심 준장이 작전 상황실로 뛰어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체인버스 중령과 모로코군 참모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엔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기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보참모 소령이 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준장님, 폴리사리오 반군 기계화부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T-90S 18대 BMP-3 보병 전투차 32대 확인. 현재 북서쪽 45km 지점에서 시속 60으로 접근 중입니다. 엘카심 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18대? T-90S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로코군에게 T-90S는 익숙한 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알제리에 수출한 최신형 전차죠. 강력한 225mm 활강포와 폭발 반응 장갑을 갖춘 괴물이에요. 지난해에만 모로코군 M1A2 에이브람스 6대가 이 전차에 당했습니다. 체인버스 중령이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M1A2 긴급 출격 준비, 전 승무원 탑승. 하지만 기갑대대장 소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중령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지의 M1A2 24대 중 12대가 엔진 정비 중입니다. 가동 가능한 전차는 겨우 12대뿐입니다.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2대로 18대를 막는다고요? 게다가 BMP-3 32대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엘카심 준장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적이 이 속도로 온다면 20분 안에 도착한다. 20분이요. 증원 요청을 해도 최소 4시간은 걸립니다. 항공 지원도 마찬가지죠. 이 기지엔 지금 12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반군 기계화부대가 돌파한다면 학살이 벌어질 겁니다. 엘카심 준장이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그 조롱과 경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네. 이대령, 당신 내 K2도 출격시킬 수 있겠소?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체인버스 중령이 즉각 반대했어요. 준장님, 안 됩니다. K2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입니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어요. 엘카심 준장이 소리쳤습니다. 중령, 지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 적이 20분 후면 여기 도착하오.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함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가 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조롱받던 K2가 장난감 취급받던 대한민국의 기술이 실전에서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말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K2 전 승무원, 저는 이석현 대령이다. 즉각 탑승하라. 20초 안에 전투 준비 완료. 무전기 너머로 우리 승무원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탑승 완료. 시동 걸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엔 긴장과 함께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기지 밖 시연장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10대의 K2 흑표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어요. 1200마력 디젤 엔진의 포효. M1A2의 가스터빈 엔진과는 다른 묵직하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막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상황실을 나서며 엘카심 준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준장님, 아까 K2를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20분 후에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시연장으로 뛰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에서 밤을 새워 K2를 만든 엔지니어들이요. 혹한기 훈련에서 K2의 성능을 시험한 전차병들.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방위사업청 팀원들.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사막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두 K2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종수 박상민 중사가 격려했어요. 대령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포수 김태준 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 정상입니다. 저는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착용했어요. 눈앞에 각종 전술 정보가 떴습니다. 아군 위치, 지형 정보, 레이더 화면.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전 차량에게 알린다. 이석현이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모로코군과 함께 출격한다. 적은 T-90S 18대, BMP-3 32대. 우리는 10대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K2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할 기회가 있다. 조롱하던 그 입들을 다물게 해주자. 이해했습니다. 10대의 K2에서 동시에 대답이 들렸습니다. 오전 9시 35분 K2 흑표 10대와 M1A2 에이브람스 12대가 스마라 전진기지를 떠났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6km요. 사막의 모래먼지를 뒤로하고 22대의 전차가 일렬로 질주했어요. 박 중사, 최대 전투속도로 전진. 저는 조종수에게 명령했습니다. K2가 가속했어요. 시속 70km. 55톤의 차체가 표범처럼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M1A2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68톤의 육중한 차체는 시속 50이 한계였습니다. 체인버스 중령의 무전이 들렸어요. 이 대령, 너무 빠르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소. 저는 답했습니다. 중령님, 우리가 먼저 적과 조우하겠습니다. 뒤따라오십시오. 사막의 바람이 K2를 스쳤습니다. 모래먼지가 시야를 가렸지만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화면엔 모든 게 선명했어요. 레이더가 전방을 스캔했습니다. 13km, 10km, 8km. 바로 그때 레이더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적이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38년 군 생활이요. 훈련은 수없이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실전 전차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차량, 전투대형 전환.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적 발견 임박. 10대의 K2가 대형을 바꿨어요. 1열에서 쐐기형으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전 9시 48분. 전방 6km 지점이었어요. K2의 첨단 레이더가 적의 구체적인 형상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수 김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대령님, 적 전차 18대 확인. T-90S로 추정됩니다. 대형은 쐐기형, 속도 시속 60.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는 현재 5,800m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T-90S의 유효 사거리는 5,000m요. K2는 6,000m. 우리에게 1,000m의 우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바람과 신기루 현상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4,000m까지 접근해야 확실한 명중률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 차량 계속 전진.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리 4,000m까지 접근한다. 뒤에서 체인버스 중령의 다급한 무전이 들렸어요. 이 대령, 우리는 아직 3km나 뒤에 있어. 혼자 돌격하면 위험하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중령님, K2의 기동성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적과 교전하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이었어요. 거리 4,500m. 사막의 열기가 아지랑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적 전차들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거대한 포탑, 폭발 반응 장갑으로 덮인 차체, 225mm 활강포, 러시아의 자랑 T-90S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적 선두 전차의 포신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발사했어요. 전 차량 회피기동. 저는 즉각 외쳤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T-90의 포탄은 우리 전차 앞 200m 지점 모래밭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견제 사격이었어요. 대령님, 적이 우리를 포착했습니다. 김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알고 있네. 하지만 아직 우리 사정거리 밖이야. 조금만 더 접근한다. 오전 9시 52분. 거리 4,200m였습니다. 이제 K2의 사격 통제 장치가 정확한 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38년 군 생활의 집대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증명이었어요.
그리고 조롱을 경외로 바꿀 단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전 차량,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능동형 현수장치 작동, 헐다운 자세, 열대의 K2가 즉각 반응했어요. 유압 실린더가 작동하며 차체가 낮아졌습니다. 전차가 무릎을 꿇듯 모래 언덕 뒤로 차체를 숨겼어요. 포신만 모래 언덕 위로 노출됐습니다. 이것이 K2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어요. M1A2도 T90S도 할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스마라 기지 작전 상황실에서는 엘카심 준장과 체인버스 중령이 실시간 드론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열대의 K2가 동시에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저게 뭐요? 엘카심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전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소. 체인버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저는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첨단 사격 통제 장치가 작동했어요. 자동 표적 추적, 풍향 보정, 거리 측정, 탄도 계산, 모든 게 실시간으로 처리됐습니다. 붉은 조준선이 적 선두 T90의 포탑에 정확히 맞춰졌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8년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어요. 전 차량,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일제 사격, 열대의 K2 흑표 전차에서 동시에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사막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었어요.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과 연기가 모래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첨단 사격 통제 장치가 계산한 완벽한 탄도, 자동 표적 추적, 풍향 보정, 거리 측정, 모든 게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처리됐어요. 4200m 전방 T90S 전차들 사이로 섬광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식간에 6개의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K2의 포탄이 T90의 약점인 포탑 링 부분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러시아제 전차의 자동장 전장치가 폭발하며 포탑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10m 높이까지 치솟은 포탑이 포물선을 그리며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명중, 김하사가 외쳤습니다. 1번 전차 격파, 3번 전차 격파, 6번, 7번, 9번 전차 격파, 총 6대 격파 확인. 제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전투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적 T90S 18대 중 6대가 일격에 무력화됐습니다. 첫 사격에서 33% 격파율. 믿을 수 없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12대의 T90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적 포격, 회피. 저는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T90들의 225mm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우리 K2는 이미 헐다운 자세였습니다. 차체는 모래 언덕 뒤에 숨어있고 포신만 노출된 상태. T90의 포탄 대부분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거나 모래 언덕에 박혔어요. 한 발의 포탄이 제 전차 오른쪽 3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폭발로 모래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전차가 흔들렸지만 복합 장갑은 끄떡없었습니다. 박 중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대령님, 우측 2번 전차 측면에 경미한 타격. 하지만 관통 없습니다. 좋아, 계속 유지한다. 저는 다음 명령을 준비했습니다. 전 차량 2차 사격 준비. 표적 재지정. K2의 자동장 전장치가 작동했어요. 6초. M1A2 에이브람스의 수동장전은 10초가 걸리지만 K2는 6초 만에 다음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위였어요. 김하사가 조준을 완료했습니다. 조준 완료. 표적 라곤. 사격. 제가 명령을 내리자 다시 한번 열대의 K2가 일제히 포격했습니다. 이번엔 적들이 우리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헐다운 자세의 K2는 작은 표적이었습니다. 반면 평지에 노출된 T90들은 완벽한 관역이었어요. 두 번째 일제 사격. T94대가 추가로 격파됐습니다. 포탑이 날아가고 탄약고가 유폭하며 화염이 치솟았어요. 검은 연기가 사막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남은 적은 8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스마라 기지 작전 상황실에서는 엘카심 준장과 체인버스 중령이 들어온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K2 열대가 T90을 일방적으로 학살하고 있었어요. 저게 가능한 건가? 엘카심이 중얼거렸습니다. 2분도 안 됐는데 벌써 10대를. 체인버스 중령은 말을 잃었어요. 그의 손에 든 커피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육군 고문단장으로 25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전투를 봤지만 이런 일방적인 전차전은 처음이었어요. 사막 전장에서 적의 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T-90 지휘 전차에 무전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18대 중 10대를 잃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 차량 현수장치 해제. 저는 명령을 내렸어요. 돌격 대형으로 전환. 이제부터 기동전이다. K2들이 일제히 차체를 일으켰습니다. 헐다운 자세에서 전투 자세로. 그리고 동시에 전진을 시작했어요. 시속 70km, 55톤의 경량 차체가 사막을 질주했습니다. 이것이 K2의 또 다른 강점이었어요. 화력뿐 아니라 기동성, 좌측 우회, 측면 노출을 노린다. 저는 전술을 외쳤습니다. 열대의 K2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적의 좌측을 크게 우회하며 측면을 노렸습니다. T-90들은 전면 장갑은 강하지만 측면 장갑은 취약했어요. 적들이 대형을 바꾸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K2의 기동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적의 측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그 사이 M1A2 에이브람스들이 뒤늦게 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측면 노출 확인. 기마사가 보고했어요. 거리 3600m. 완벽한 사격 각도입니다. 전 차량 연속 사격 개시. 저는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을 섬멸한다. 오전 10시 10분, 전투 종료 4분 후. 저는 K2 전차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T-90S 15대, 항복한 3대, 그리고 멀쩡한 우리 K2 10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38년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박 중사가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대령님, 기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CNN이 방금 속보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엘카심 준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대령, 지금 CNN 화면을 보고 계시오? 전 세계가 난리요.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준장님. 저는 지금 전장에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CNN이 긴급 속보를 냈소. 엘카심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충격 한국 K2 전차 서부사하라서 러시아제 T-90 15대 격파. 무손실 대승이라고요. 드론 영상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도 300m 상공에서 모로코군 정찰 드론이 선회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기계가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를, 세계 무기시장의 판도를 말이죠. 준장님, 영상에 뭐가 나왔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전부요. 엘카심이 답했습니다. K2가 헐다운 자세를 취하는 장면, 일제 사격으로 T-96대를 한 번에 날리는 장면, 측면 기동으로 적을 섬멸하는 장면, 14분짜리 영상이 편집도 없이 그대로 나갔소. CNN 앵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소. 제 옆에 서 있던 체인버스 중령도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엔 CNN 라이브 방송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아침 서부사하라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 10대가 러시아제 T-90S 18대와 교전해 14분 만에 15대를 격파했습니다. 한국군 손실은 제로입니다. 단 한 대도 격파당하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우리 K2 10대가 헐다운 자세를 취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전차가 무릎을 꿇듯 차체를 낮추는 모습. 체인버스 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기술을 우리 에이브람스도 못하는걸.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엔 첫 일제 사격 장면이었습니다. 10대의 K2에서 동시에 포화가 터져나오고 4000m 전방의 T-96대가 연쇄 폭발하는 장면. CNN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첫 사격에서 33% 격파율, 전례 없는 명중률, 그리고 측면 기동 장면이 이어졌어요. K2들이 시속 70으로 사막을 질주하며 T-90의 측면을 노리는 장면, 기동 중 사격으로 적을 하나씩 격파하는 장면. 앵커가 군사 전문가를 불러 논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전문가가 말했어요.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십시오. 기동 중에도 저렇게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헐다운 자세. 저건 능동형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기술인데 전차가 스스로 차체 높이를 조절합니다. M1A2도 레오파르트 2도 못하는 겁니다. 체인버스 중령이 태블릿을 끄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령, 이건 미국 국방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모로코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요.
체인버스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75년간 방산 협력을 해왔어. 그런데 한국 전차가 실전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 펜타곤이 패닉 상태일 겁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국장 배수진 부의사관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대령, 배 부의사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서울이 난리입니다. CNN 속보 나간 지 10분 만에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축하 연락도 있지만 배 부의사관이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려를 표명한다고요. 한국이 사전 협의 없이 모로코에 무기를 배치하고 전투에 개입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미국은 모로코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부의사관님, 좋은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배 부의사관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로이터에서 속보 냈습니다. 게임 체인저 K2의 실전 증명이 바꾸는 세계 방산 시장이라고요. BBC는 에이브람스 신화의 종언, 한국 K2의 충격적 성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그때 김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대령님, 모로코 국왕 폐하께서 성명을 발표하십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모로코 국영방송이 띄워져 있었어요. 무함마드 6세 국왕이 왕궁 집무실에서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국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로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서부사하라 국경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전투 영상 일부가 나왔습니다. 폴리사리오 반군의 대규모 침공을 대한민국 K2 전차 10대가 격퇴했습니다. 우리 모로코군 병력을 구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석현 대령, 그리고 K2 승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후 3시 20분, 전투 종료 5시간 후, 저는 스마라 기지장교 숙소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고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전의 전투 장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T-90들이 폭발하는 장면, CNN 속보, 모로코 국왕의 성명, 미국 국무부의 당황한 브리핑,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K2가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우우우 마이너스 귀청을 찢는 사이렌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설마 또 복도로 뛰쳐나가자 박 중사가 달려왔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레이더에 대규모 기갑부대 포착됐습니다. 작전 상황실로 뛰어갔어요. 엘카심 준장과 체인버스 중령, 그리고 모로코군 참모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레이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어요. 정보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준장님, 이건 여단급입니다. 그가 침을 삼켰어요. T-90S 42대, T-72 24대, BMP-3 60여 대 확인. 총 전차 66대, 보병 전투차 60여 대입니다.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엘카심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66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오전의 10배 규모잖아. 체인버스 중령이 급히 지도를 펼쳤습니다. 적의 접근 방향을 추적했어요. 남동쪽에서 접근 중. 속도 시속 50.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 안에 기지 도달. 엘카심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라바트 사령부 긴급 증원 요청. 반군 여단급 부대 침공.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증원 부대 출발까지 1시간, 도착까지 최소 6시간 소요. 6시간이요. 적은 2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엘카심이 지도를 내려다봤어요. 기지의 가용 전력을 계산했습니다. M1A2 에이브람스 11대, K2 10대, 보병 2개 대대, 박격포 1개 중대, 총 21대의 전차로 적 66대를 막아야 했어요. 체인버스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철수해야 합니다.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기지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엘카심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중령, 여기를 보시오. 기지 남쪽 30km에 티파리트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 8,000명. 만약 우리가 철수하면 반군이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티파리트 마을, 민간인 8,000명, 노인과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반군이 그곳을 지나가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보참모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준장님 확인됐습니다. 적 부대는 알제리 정규군 장비입니다. T-90S는 알제리 제후기갑여단 소속, T-72는 제3기계 화사단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알제리 정규군? 엘카심이 경악했어요. 이건 반군이 아니라 알제리가 직접 개입한 거요? 오전 전투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모로코 국왕이 K2 도입을 언급하자 알제리가 급하게 움직인 겁니다. 정보참모가 설명했어요. 아마도 K2가 이 지역에 배치되는 걸 막으려는.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알제리는 K2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만약 모로코가 K2 400대를 도입하면 서부사하라 지역의 군사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K2가 본격 배치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선제 타격을 한 거죠. 체인버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수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엘카심 준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지 안에는 12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리고 30km 남쪽엔 8000명의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국민들이었죠. 저는 준장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철수할 수 없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병력을, 내 국민을 버릴 순 없소. 그럼 전멸하겠단 말입니까? 체인버스가 소리쳤어요. 66대를 21대로 막는다?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장님, 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막겠습니다. 뭐라고요? 체인버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 대령, 정신 차리시오. 오전엔 18대였소. 지금은 66대요. 당신 내 K2 10대로. 중령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체인버스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적이 준비가 안 됐고. 운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K2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와디 알카비르 협곡을 보십시오. 엘카심 준장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와디 알카비르, 그곳은 양쪽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협곡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폭이 100m, 길이가 3km. 적이 기지로 오려면 반드시 이 협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엘카심의 눈빛이 변했어요. 매복, 협곡 매복 전술?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곡 초입에서 선두를 격파해 길을 막습니다. 그 다음 협곡 양쪽에서 집중 사격. 적은 좁은 공간에 갇혀 제대로 대응 못합니다. 하지만 협곡은 우리에게도 불리하지 않소? 체인버스가 반론했어요. 후퇴할 공간이 없소. 그래서 K2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K2의 자동장 전장치는 6초에 1발을 쏩니다. 협곡에 갇힌 66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엘카심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K2 10대 분당 100발. 10분이면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우리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준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후 5시 52분 협곡 입구에서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적이 오고 있었어요. 제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 20. 점점 더 많아졌어요. 김하사가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선두 전차 6대 확인. T-90S입니다. 뒤로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리는? 저는 물었어요. 협곡 입구까지 3000m. 제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전 차량 완전 정숙. 적이 협곡 중앙까지 진입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라. K2들은 바위 뒤에 숨어 숨죽이고 있었어요. 위장망 아래서 전차의 윤곽이 완전히 지형과 하나가 됐습니다. 적의 레이더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었어요. 오후 5시 55분 첫 번째 T-90S가 협곡에 진입했습니다. 거대한 포탑, 폭발 반응 장갑, 225mm 활강포. 러시아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곧 관속의 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T-90들이 줄지어 협곡으로 들어왔어요. 뒤를 이어 T-72들도 따라왔습니다. 구형 전차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어요.
BMP-3 보병 전투차들도 뒤따랐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공격하면 뒤쪽 전차들이 후퇴할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은 적을 협곡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선두 전차가 제 위치를 지나갔습니다. 거리 50m. 너무 가까웠어요. T-90의 승무원이 해치를 열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대, 20대, 30대. 적 전차들이 계속 협곡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좁은 협곡에 60여 대의 전차가 빼곡하게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문 행렬이었습니다. 오후 5시 58분, 적의 절반 이상이 협곡 안에 들어왔어요. 김하사가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협곡 내부에 적 45대 확인. 선두는 협곡 출구 200m 전방입니다. 좋아.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였습니다. 전 차량 시동 걸어. 10대의 K2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200마력 디젤 엔진의 굉음이 협곡을 뒤흔들었어요. 적들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능동형 현수장치 작동. 저는 명령을 외쳤습니다. 헐다운 자세. K2들이 바위 뒤에서 차체를 일으켰어요. 동시에 현수장치가 작동하며 차체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포신만 바위 위로 노출됐어요. 협곡 양쪽에서 10개의 포신이 적들을 겨냥했습니다. 적의 지휘전차에서 다급한 무전이 터져나왔을 겁니다. 매복이다. 하지만 협곡 안에 갇힌 그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앞도 뒤도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전 차량. 저는 최후의 명령을 내렸어요. 협곡 초입 봉쇄, 출구 봉쇄, 중앙 집중 사격, 일제 사격 개시. 협곡 초입에 배치된 K2 2대가 먼저 포격했습니다. 협곡으로 들어오려던 적 선두 T-90 2대가 폭발했어요.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포탑이 날아갔습니다. 2대의 잔해가 협곡 입구를 완전히 막았어요. 뒤따르던 적 전차들이 급정거했습니다. 동시에 협곡 출구에 K2 2대도 사격했어요. 협곡을 빠져나가려던 적 선두 T-90 2대가 격파됐습니다. 출구도 막혔어요. 이제 협곡 안에 40대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리고 양쪽 절벽 뒤에 숨은 K2 6대가 일제 사격을 시작했어요. 협곡 중앙에 갇힌 적들을 향해 포탄이 빗발쳤습니다. 폭발, 폭발, 폭발. 화염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적들이 반격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좁은 협곡에서 포탑을 돌릴 공간도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절벽 위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포탄은 바위에 부딪혀 튕겨나갔어요. K2의 자동장 전장치가 무서운 속도로 작동했습니다. 6초에 한 발, 1분에 10발. K2 6대가 분당 60발을 쏟아냈어요. 협곡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T-90이 폭발했어요. 포탑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T-72가 측면에 관통당했어요. 내부에서 화염이 분출했습니다. BMP-3가 뒤집혔어요. 승무원들이 해치를 열고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중사가 외쳤어요. 대령님, 적 T-91대가 우리 위치를 포착했습니다. 포탄 발사. 바로 그 순간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능동방호 시스템 작동. 저는 명령을 외쳤습니다. K2의 차체 양쪽에 장착된 소프트킬 능동방호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레이더가 날아오는 포탄을 감지하고 컴퓨터가 탄도를 계산했어요. 0.3초 만에 요격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쾅! 작은 폭발음과 함께 연막탄이 발사됐어요. K2 앞쪽에 순식간에 농밀한 연막이 펼쳐졌습니다. T-90의 포탄이 연막 속으로 날아왔지만 궤적이 빗나갔어요. 우리 전차 옆 3m 지점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동시에 하드킬 시스템도 준비됐어요. 또 다른 T-90이 쏜 포탄에 대해서는 직접 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K2의 능동 방호 시스템이 작은 요격체를 발사했어요. 공중에서 포탄과 요격체가 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우리 전차 전방 10m 지점이었어요. 성공입니다. 김하사가 환호했어요. 능동 방호 시스템 정상 작동. 적 포탄 2발 전부 요격. 이게 K2다. 저는 외쳤습니다. 계속 사격. 협곡 안이 완전한 혼돈에 빠졌어요. 적 전차들은 갇힌 쥐 신세였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었어요. 양쪽에서 포탄이 빗발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일부 T-72 승무원들이 전차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협곡 바닥엔 숨을 곳이 없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5분, 전투 시작 7분 만이었어요. 협곡 안의 적 40대 중 30대가 격파됐습니다.
불타는 전차들이 협곡을 가득 메웠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남은 10대의 T-72가 항복 신호를 보냈어요. 포탑 해치를 열고 흰 천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사격 중지를 명령했어요. 전 차량 사격 중지. 항복한 적은 공격하지 않는다. K2들이 포격을 멈췄습니다. 협곡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화약 냄새와 불타는 철강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전차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협곡을 내려다봤어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40대의 전차 중 30대가 완파됐어요. 포탑이 날아간 전차, 측면이 뚫린 전차, 뒤집힌 전차.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K2는 10대 모두 멀쩡했어요. 능동 방호 시스템이 날아온 포탄을 막았습니다.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박 중사가 전차에서 내려와 제 옆에 섰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또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대를 7분 만에 기마사도 내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대령님, 능동 방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적 포탄 7발을 모두 요격했어요. 오후 8시 스마라 기지장교 숙소. 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어요. 하루에 2번의 전투, 총 67대 격파. 믿기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 방위사업청 청장 김태영 차관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대령, 김 차관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자네가 해냈네.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K2 얘기뿐이야. 청와대에서 축하 전화가 왔고 국방부 장관님도 극찬하셨어. 과찬이십니다, 차관보님.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우리 승무원들이 잘해준 겁니다. 모로코에서 정식 구매 요청이 들어왔네. 김 차관보가 말했어요. K2 500대, 천공투 미사일 10개 포대. 총액이. 그가 숨을 삼켰어요. 15조 원이야.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야. 15조 원이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지. 김 차관보가 확인했어요. 근데 이 대령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입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김 차관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시간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외교부 장관을 호출했어.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경고를 했어. 경고요? 한국이 모로코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김 차관보가 설명했어요. 특히 F-35 부품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미국은 모로코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생각했으니까요. 75년간 방산 협력을 해온 나라였죠.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배수진 부의사관이었습니다. 이 대령님, 배 부의사관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프랑스 외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모로코 무기 수출은 북아프리카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요. 프랑스까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배 부의사관이 말을 이었어요. 프랑스 다소 그룹이 모로코에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300대를 파격 조건으로 판매하겠다고. 기술 이전 포함 50년 할부라고 합니다. 50년 할부요? 저는 놀랐어요. 그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배 부의사관이 설명했어요. K2가 실전에서 증명되면서 유럽 방산 업체들이 패닉 상태예요. 특히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다소, 영국 BAE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지 통신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카심 준장이 저를 긴급 호출한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작전 상황실로 갔습니다. 상황실엔 엘카심 준장뿐 아니라 라바트에서 온 모로코 국방부 차관 유세프 벤살렘도 있었어요. 벤살렘 차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 대령, 엘카심 준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워싱턴과 파리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소. 어떤 압박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벤살렘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1시간 전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외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만약 모로코가 K2를 도입하면 미국은 모로코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 원조 중단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연간 3억 달러입니다.
벤살렘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F-16 전투기 부품 공급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군 F-16 70대가 작동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엘카심 준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랑스는 더 노골적이었소.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국왕 폐하께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300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무상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엘카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K2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 50대도 추가로 할인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총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15조 원짜리 계약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령, 벤살렘 차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로코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K2의 성능은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 말씀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계약을 보류하겠습니다. 벤살렘이 답했어요. 국왕 폐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3개월간 재검토 기간을 갖겠습니다. 3개월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령. 엘카심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도 K2를 원합니다. 오늘 2번의 전투에서 본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75년 동맹국이고 프랑스와도 50년 파트너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순 없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루에 2번의 완벽한 승리. 하지만 정치와 외교 앞에선 무력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서울 청와대 안보실 김민준 실장이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대령, 지금 상황 알고 있나? 김 실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예, 모로코가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네. 김 실장이 말했어요. 한국이 모로코 계약을 강행하면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 한미동맹 재검토요? 저는 경악했어요. 그러네. 김 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F-35 65대 인도를 중단하겠다고 했어. 우리가 이미 성금으로 지불한 80억 달러도 환불 안 해준다고. 이건 협박입니다. 제가 분노해서 말했어요. 알아, 나도 안다네. 김 실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쩌겠나? 북한이 있는 한 우리는 미국 없이 살 수 없어. 해고산도 전시작 전통제권도 모두 미국 손에 있지 않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은 뭐였을까요? K2의 압도적 성능, 능동 방어 시스템의 완벽한 작동, 협곡 매복의 전술적 승리,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대령, 김 실장이 말했어요.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셨네. 우리도 모로코 계약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작전 상황실로 돌아왔어요. 엘카심 준장과 벤살렘 차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말했어요. 서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벤살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너무 셉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3개월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벤살렘이 답했어요. 우리는 K2를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 것을, 능동방어 시스템, 협곡 전투, 모든 것을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때 CNN 뉴스가 속보를 냈습니다. 작전 상황실 TV 화면에 뉴스가 떴어요. 속보입니다. 모로코 정부가 한국 K2 전차 구매를 보류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가 화면을 보며 논평했어요. K2 전차는 오늘 2번의 전투에서 압도적 성능을 보였지만 정치적 압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것이 국제 무기 시장의 현실입니다. 3개월 후 2025년 8월 12일 저는 다시 모로코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스마라 기지가 아니라 모로코 수도 라바트였어요. 국방부 회의실에서 최종 계약 협상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국은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프랑스는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하지만 모로코는 엘카심 준장의 말처럼 5월 7일의 전투를 잊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엘카심 준장,
벤살렘 차관, 그리고 새로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모로코 공군 참모총장 아마드 벤유세프 장군이었어요. 이 대령 오랜만이요. 엘카심이 악수를 청했어요. 3개월간 어떻게 지냈소? 준비했습니다, 준장님. 저는 답했어요. 다음 기회를 위해서요. 벤살렘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령,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로코는 여전히 K2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과 프랑스의 압박이 너무 셉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증거 말씀이십니까? 저는 물었어요. 벤유세프 공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K2의 성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당신네가 제안한 건 K2만이 아니지 않소? 천공투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포함돼 있어.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공투의 실전 성능을 보고 싶소. 벤유세프가 말했어요. 우리 모로코는 북쪽에 알제리가 있어. 그들은 스커드 미사일 200발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 도시들이 위험합니다. 천공투는 그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스커드뿐 아니라 더 빠른 탄도미사일도 요격 가능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이 대령. 벤유세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여주시오. 실전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보참모 소령이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장님, 장군님, 긴급 상황입니다. 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어요. 알제리 국경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정보참모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알제리 발사대 활동 포착. 5분 내 발사 예상. 결정하십시오. 저는 벤살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아니면 360만 명이 위험합니다. 벤살렘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천공투 배치하시오. 저는 즉각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라바트 공군기지 천공투팀. 박재민 소령 들리는가? 무전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대령님. 박재민 소령입니다. 즉각 작전 배치. 저는 명령을 내렸어요. 목표는 북쪽에서 날아올 스커드비 8발이다. 발사 예상 시각 5분 후. 이해했습니다. 박소령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천공투 작전 배치 시작합니다. 우리는 국방부에서 라바트 공군기지로 급히 이동했어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벤유세프 장군의 차량을 선두로 한 행렬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했어요.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장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공투 미사일계 포대가 활주로에 배치돼 있었어요. 발사대 8기 레이더 차량 2대, 지휘통제 차량 1대, 총 11대의 차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재민 소령이 달려와 격려했어요. 대령님, 작전 배치 완료. 레이더 가동 중입니다. 좋아. 저는 지휘통제 차량으로 뛰어갔습니다. 내부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이 북쪽 하늘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벤유세프 장군과 엘카심 준장도 차량에 올라탔어요. 벤살렘 차관은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요원 김서현 중위가 보고했어요. 대령님, 레이더 정상 작동. 탐지거리 400km, 추적 표적 최대 32개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미사일 준비 상태는? 저는 물었어요. 발사대 8기 각 6발씩 총 48발 장전 완료. 김중희가 답했어요.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오후 3시 45분. 정보참모에게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알제리 발사대에서 미사일 발사 확인. 스커드비 8발 발사됐습니다. 레이더에 집중. 저는 명령을 외쳤어요. 김중희가 레이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3초, 2초, 1초. 탐지. 그녀가 외쳤어요. 북쪽 380km 지점. 고도 30km. 8개 목표 포착.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8개가 나타났어요. 스커드 미사일들이었습니다. 마하 5의 속도로 라바트와 카사블랑카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탄도 계산. 저는 명령했습니다.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을 돌렸어요. 1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표 14번은 라바트 도심, 목표 58번은 카사블랑카 항구. 예상 착탄 시각은? 벤유세프 장군이 물었어요. 6분 30초 후입니다. 김중희가 답했어요. 발사 준비. 저는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공투 요격 준비. 천공투의 콜드런칭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수직 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열발사 방식보다 안전하고 빨랐어요. 목표 1번 라곤. 김중희가 보고했어요. 발사 준비 완료. 발사.
제가 명령을 외치자 첫 번째 천공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튀어올랐어요. 10m 상공에서 주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2초 간격으로 다음 미사일들이 연속 발사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8발의 천공투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베뉴세프 장군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게 천공이요? 그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였어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랑하는 맑은 소리가 정원에 울렸어요. 이준장, 베뉴세프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로코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시켜 주시겠소? K2 운용법뿐 아니라 천공 시스템도요. 물론입니다, 장군님. 저는 답했어요. 우리 팀이 1년간 모로코에 상주하며 전수하겠습니다. 좋소. 베뉴세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혹시 FA-50 경전투기도 관심 있으신지? FA-50이요? 저는 놀랐어요. 우리 공군이 훈련기가 필요하오. 베뉴세프가 설명했어요. K2와 천공을 보니 한국 전투기도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15조는 첫 단추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왕궁 대연회장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했어요. 모로코 정부 고위 인사 외교단 그리고 우리 한국 대표단. 만찬 중간 국왕이 다시 한번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명한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국왕이 말했어요. 이것은 두 나라의 우정이고 신뢰이고 미래입니다. 대한민국과 모로코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국왕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이석현 준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웠지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왕에게 격려했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라바트 시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중사, 팀원들에게 전해주게.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도 없었다고. 모두 고생했다고. 대령님, 아니 준장님. 박 중사가 감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준장님과 함께여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5월 7일. 그날 아침 조롱받던 순간부터 오늘까지 128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두 번의 전투 67대 격파, 스커드 8발 6격, 15조 계약.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위상이었어요.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조롱받던 기술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순간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엔지니어들, 혹한기 훈련장의 전차병들, 방위사업청의 직원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모든 팀원들, 그들 모두가 이 승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가 시작될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폴란드 10여 개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늘 밤만큼은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조롱이 경외로 바뀐 이 순간을,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선 이 순간을요. 모로코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는 소리를, K2의 엔진 소리를, 천공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소리를, 그리고 무엇보단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커지는 소리를요. 이것이 진정한 국격의 상승이었습니다. 무기로 증명한 기술력이 실전으로 보여준 신뢰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완벽한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제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K2와 천공, 우리 방산의 미래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Mm-hmm.